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16강이죠. 전달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정책 주요 내용,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뭐 배웠습니까? 할당 했었죠. 할당. 두 번째 이제 급여 했었고, 오늘 이제 전달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고 계시죠?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할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할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그렇죠?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를 할당이라고 했었고,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선별주의, 보편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부원칙으로 뭐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귀속적 욕구, 보상, 그리고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그죠? 세부원칙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급여 공부했었습니다. 급여는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해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 무엇을 받을 것인가? 크게 5가지. 그죠?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인데,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현금, 현물, 증서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암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운영 효율성 가장 높은 것은 현금, 두 번째 증서, 세 번째 현물. 됐죠? 자, 그러면 목표 효율성 제일 높은 거 현물, 두 번째 증서, 그리고 현금.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제 전달책입니다. 전달책인데, 전달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 어떻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급여의 전달 주체는 누구인가? 어떻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달 주체는 누구인 것인가? 누구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전달체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때는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공공과 민간, 사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공공 전달체계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전달체계에서부터 이제 공공 전달체계 한번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공급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전달체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전달체계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공공전달체계입니다. 중앙정부와 뭐가 있다?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앙정부가 나오는데, 이 중앙정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공공전달체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가 더 비중이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면 중앙정부가 훨씬 더 큽니다. 중앙정부가 사수야. 중앙정부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잘못하면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다 보니까 지방이 권한이 무지하게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의 산림 재정의 대부분은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중앙정부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공공기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사회보험이 있고, 이제 공공부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사회보험이 있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전담합니다. 알겠죠? 이 사회보험이 이거 여러분들 법제론 가면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쓸 것도 없어. 그냥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중앙정부가 사회보험은 전담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민건강보험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서 관장을 해요. 이렇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 중앙정부에서 전담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 이제 공공부조라든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 그래서 중앙정부가 손이 안 닿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되는 데는 거의 없고, 중앙정부가 주가 돼서 여러분들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제 칠판을 보면서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중앙정부 봅니다.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지방정부에 비해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지방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비해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불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방정부 봅니다. 지방정부. 이제, 앞에서 중앙정부의 이제 단점에서 살펴봤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 그죠?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노인이 많으니까 노인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으면 그 다문화 가족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많으면 청년층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방정부는 있죠. 각 그 지자체마다 살림살이가 다 달라요. 부자인 데가 있고 가난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부자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부자고. 하지만 저쪽 시골 같은 경우는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자체마다도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큰 장점으로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욕구를 이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그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즉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의 입맛에 맞게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지역 간 급여의 차이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못 사니까 이런 어떤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역 간. 그래서 사회통합의 저해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방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해봤고요. 자, 이제 혼합 방법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혼합 방법. 그러면 둘이 이제 같이 하는데 사수가 누구냐는 얘기야. 사수, 부사수가 누구냐. 누가 더 재량권을 가지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따지는 부분인데, 크게 이제 항목별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 보조금이 있고요. 특별 보조금이 있는데, 특별 보조금을 일반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교부세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특별 보조금을 뭐라고도 한다? 일반 보조금. 일반 보조금. 금 내지는 일반 교부세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특별보조금 정리를 하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거 재량 순서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항목별 보조금 보도록 합니다. 항목별 보조금을 범주적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범주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시험에는 범주적 보조금이라고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둘 다 나옵니다, 시험에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세부적으로 지정해.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 그러면 지방정부는 뭐만 해? 거기에 따라서 집행만 해. 알겠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뭐뭐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정부는 거기에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를 보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목별 보조금입니다. 항목별 보조금.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가 돼서 돌아가는 것, 이거를 항목별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는 전국적인 어떤 점진적 통일성, 전국의 어떤 통일성과 어떤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칭 펀드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매칭 펀드 방식.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 거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야.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8 낼 테니까 너 2 내. 그럼 시행할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에게 대응자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매칭 펀드라고 하는 거야. 매칭. 서로 이제 매치한다. 자금을 매치한다. 이것을 매칭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목별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 펀드 방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다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도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그래서 항목별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 펀드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포괄 보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 보조금은 느슨하게 제한하여 지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뭐뭐 지정하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느슨하게 어느 부분에 그냥 사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괄 보조금을 뭐라고도 하냐면 윈윈 보조금이라고도 해. 중앙정부도 좋고 지방정부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윈윈 보조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사용 목적이라든지 사용처라든지 사용 방법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네. 느슨하게 그냥 하게, 그래서 느슨하게 제한하는 보조금이 포괄적 보조금이다. 자, 그러면 왜 포괄적 보조금을 지급을 할까요? 왜 이런 방식을 할까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이거 효과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중앙정부 같은 경우,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지방정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덜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포괄보조금입니다. 포괄보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느슨하게 제한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이라고 한다. 느슨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책임을 덜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포괄보조금 정리를 해두고요. 특별보조금, 일반보조금, 일반교부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100% 주는 보조금이야.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지급하는 보조금을 특별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간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간 어떤 재정 격차 있잖아.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특별 보조금 같은 거 어떤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재정 격차 해소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뭐다? 그게 특별보조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정부 재량이 작은 순서인데 가장 큰 게 뭐? 특별보조금이고 두 번째가 뭐? 포괄보조금이고 가장 적은 게 여러분들 항목별 보조금이잖아. 그죠? 요게 이제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요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혼합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전달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달 체계라고도 하고, 사적 전달 체계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거 쓰든지 상관없고, 민간 전달 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된 전달 체계가 되는 게 민간 사적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비영리 조직도 있고요. 비영리 조직도 있고 뭐 자원봉사 체계도 있겠고 자원봉사 조직도 있겠고 또 이제 영리 조직도 있습니다. 그죠? 영리 조직도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활용되는 게 민간 전달 체계죠. 점차적으로 이제 민간 전달 체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 전달 체계 첫 번째 이야기했었죠.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한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혼합 형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정부라는 건 뭐 중앙정부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지방정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혼합 형태고 요즘에는 영리 조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영리 조직도 있다라는 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민간 부분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보조금 지급하죠. 그렇죠? 방식이고요. 종류에는 기관, 시설, 보조금 우리 얘기했었고 위탁계약자 방식, 위탁하는 거. 자, 그리고 구매계약 방식. 구매계약 방식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부가 있지요. 서비스 공급자에게 먼저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을 해. 지급을 하면 돈을 받았잖아. 서비스 공급자들은. 그럼 서비스 공급자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용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국가가 돈을 대시고, 돈을 내고서 이제 공급자가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걸 구매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계약 프랜차이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바우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했었고. 자, 이렇게 이제 민간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 체계인데 이거는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것이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구나 우리나라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서두에서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사회보험은 어디서 한다 여러분들? 중앙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운영한다. 나중에 3교시 들어가면 이제 법대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누구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분권화 이후, 분권화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도 등장이죠.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와 타 부처 복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만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다. 타 부처도 포함되어 있다. 자,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서로 간의 콜라보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민간 부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 경향이 점차 확대 증대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64번 문제 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입니다.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맞죠? 사회보험은 중앙에서 한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64번에 전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64번에 정답 5번입니다. 65번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배우지 않은 거네. 이 선배는 좀 뺐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21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아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합격이죠. 고득점 합격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 선배는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이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고요. 어떤 것인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할 텐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재구조화 전략입니다. 재구조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리빌딩하는 거잖아. 리빌딩하는 건데 방법이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5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5가지 전략 중에서 정책 결정, 그러니까 의사 결정하는 거죠. 의사 결정, 그리고 의사 결정에 관련된 이 권한과 이제 통제력의 재구조와 관련된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민 참여 전략과 조정 전략이 있는데 이 조정 전략에 집중화, 연합, 사례별 협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재구조화 전략에 여러분들 뭐가 있다? 이걸로 하얀 걸로 해야 되겠구나. 자, 재구조화 전략에는 뭐가 있다?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의사결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권한 내지는 통제화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재구조화가 해야 되는데 이 재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가? 시민 참여와 그리고 조정이 있다. 조정의 방법, 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 이 조정에는 뭐가 있냐면 집중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협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이 또 있냐면, 업무 분담 재조직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무 분담을 재조직하는 거야.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재조직하는데, 업무 분담을 재조직할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을 철수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업무 분담 재조직화 전략. 재조직화 전략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둘 거 5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둘 게 서비스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배분.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바꾸는 거야. 방법을 바꾸는데 이때 이제 뭐 공급을 억제하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65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는데 1번 수요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수요를 억제니까 정답은 1번 틀린 거예요. 자, 2번 기관들이 동일 장소 배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집중화와 관련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협력 들어가잖아요. 협력. 그렇죠? 조정 안에 협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료적 구조로부터 전문가 이탈이죠. 전문가 이탈이라는 것은 업무 분담. 업무 분담이 재조직화에 관련된 재조직화가 관련된 것이 이제 전문가 이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 어렵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이 선배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자, 마지막 66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일반 보조금, 우리 특수보조금, 그렇죠? 특수보조금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교부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격차 해소. 이 선배가 이야기해줬었죠. 자, 그러면 기억 들어가고요. 이은 범주적 보조금은 복지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돈이 없는 데는 그 1, 20%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겠지요. 자, 그러면 66번에 전부 다 맞으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66번 정답 5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전달체계에 관련돼서 다 해봤는데 역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는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뭐 행정론이나 법제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함께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뜻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